새 쌍둥이가 다 계집애라니 당장 나가. 딸은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짐가방을 며느리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1993년 3월 대낮에 한옥마당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7살 며느리는 새쌍둥이 딸을 포대기에 메고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자궁절 제술로 더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자 시댁에서 내쳐진 것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대문 밖에 모여 구경하는 가운데 그녀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걸었습니다. 3개월 된 아기 셋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더 무거운 건 절망이었어요. 남편은 방 안에 숨어 나오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30년 후 그 세 딸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어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종친의 어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죽은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와 그녀가 30년간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 12월 28일 안동의 한 작은 산부인과에 갑작스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응급발전기의 둔탁한 소음이 건물을 뒤흔들고 창밖으로는 거센 눈발이 휘몰아쳤죠. 분만실 안에서는 간호사 2명이 초긴장한 얼굴로 의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 한 번 더 주세요. 의사의 외침과 함께 은희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첫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울음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어요. 새쌍둥이였습니다. 의료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기적입니다. 자연 임신으로 새쌍둥이라니. 하지만 축하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셋째 아이의 호흡이 불안정했고 즉시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옮겨져야 했어요. 은희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공중을 움켜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 말수는 간호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허리를 가진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옆에 앉아있던 남편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종친의 단체 카톡방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사가 났습니다. 아내가 무사히. 그는 문자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가 지우기를 수차례 반복했어요. 결국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라고만 적어보냈죠. 며칠 후 최 씨 종가의 한옥 대청마루에는 출생을 알리는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족보를 펼쳐놓은 종친회장은 만석을 바라보며 씁쓸한 농담을 던졌어요. 아들 이름 적을 칸은 비워놨는데 딸 셋이라니 허허. 병실로 돌아온 은희는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을 받으며 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동시에 작은 손가락을 움켜쥐었어요. 마치 서로를 붙잡으려는 것처럼요. 그 순간 은희의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각오였죠.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어요. 아직은요. 첫째 가은이는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둘째 나린이는 작은 코를 벌름거리며 숨을 쉬었고 셋째 소담이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은희는 아이들의 이마를 차례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새송이 꽃들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다짐을 흔들었습니다. 딸만 셋이라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은희는 아이들을 더 꼭 안았습니다. 창밖의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마치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품 안의 새 생명은 따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은희는 힘을 낼 수 있었죠. 간호사가 들어와 아이들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셋째 소담이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의사는 정말 건강한 아이들입니다라며 미소를 지었지만 은희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동정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은희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겪을 차별과 편견들을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당당하게 키우겠다고요. 새벽녘 첫째 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곧이어 나린이와 소담이도 따라 울기 시작했죠. 은희는 서툰 손길로 아이들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구만. 말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죠. 집에 가면 각오해야 할 거야. 은희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아이들이 다시 잠들자 그녀는 용기를 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출산 후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은희는 갑작스런 복통에 깨어났습니다. 침대 시트가 붉은 피로 젖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 혈압을 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생님을 불러야겠어요. 출혈이 심각합니다. 담당 의사가 도착했을 때 은희의 의식은 이미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내진 후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만석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자궁파열 의심 소견입니다. 대량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자궁절 제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흐렸지만 만석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둘러 결정하셔야 해요. 만석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은희는 간신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수술을 해야 한대. 자궁을. 은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시선으로 옆 침대에 누워있는 새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석은 눈물을 참으며 동의서를 받아들었어요. 펜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복도에서 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자궁을 드러낸다고? 말순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아들도 못 낳은 며느리가 이제는 아예 못 낳는 몸이 되겠다는 거야? 간호사가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환자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생명? 가문의 대를 이을 생명은 어쩌고? 의사가 나서서 말순을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산모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문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말순은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죠. 수술실로 향하는 이동 침대 위에서 은희는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더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돼서. 미안하긴,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만석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주머니에서 족보책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덮어버렸죠. 수술은 3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수혈용 혈액이 여러 차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간호사들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의료진의 표정은 긴박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집니다. 수혈 속도를 높여. 수술실 안에 긴장된 목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만석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종교가 없던 그였지만 지금은 무엇이든 붙잡고 싶었습니다. 말수는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가끔씩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출혈도 멈췄고요.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은희는 첫 번째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새 아이를 데려왔을 때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살아있어. 너희를 위해 살아있어. 그녀는 수술 부위의 통증을 참으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가은이가 엄마의 얼굴을 향해 작은 손을 뻗었어요. 나린이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소담이는 엄마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때 은희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여보, 가문이 뭐예요? 피로 이어진다는 그 가문이요.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딸들을 사랑으로 키워요. 그게 진짜 가문을 잇는 거예요. 만석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째 은희는 시댁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리원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말순이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집안 법도가 그렇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옥 대문을 들어서자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출생 제사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은희는 수술 부위를 누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 아이를 번갈아 안고 있던 만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괜찮아? 내가 다 들고 갈게. 은희가 대답하기도 전에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방은 저기야. 말순이 가리킨 곳은 본체가 아닌 헛간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문풍지는 찢어져 있었어요. 은희는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말순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딸만 낳은 며느리가 본체에서 잘 수는 없지. 그날 저녁 은희가 애써 끓인 미역국은 상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말순이 부엌에 들어와 냄비째 들고 나가버렸어요. 산모가 먹을 자격이 있나?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은희는 찬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야 했어요. 그런데 영양 부족 탓인지 젖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파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밤새 이어졌죠. 겨울밤의 한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기와 지붕에서는 바람에 기와장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마루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은희는 이불을 여러 겹 덮어 아이들을 감쌌지만 추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어요. 새벽 2시 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나린이와 소담이도 따라 울었어요. 은희는 아이들을 번갈아 안으며 달랬지만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체에서 말순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애들 좀 조용히 시켜. 만석이 조심스럽게 작은 방으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내가 회사에 얘기해서 육아휴직을. 안 돼요. 당신 회사 구조 조정한다면서요. 지금 휴직하면 잘릴 거예요. 은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석의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력을 줄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종친회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이 떨어진다며 만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며칠 후 시장에서 장을 보던 은희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 씨 집 며느리가 딸만 셋을 낳았대. 일부러 수술받아서 더 못 낳게 했다던데?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집안 망하게 생겼어.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온 동네에 퍼져 있었어요. 경로당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따뜻한 손길은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순덕 할머니였어요. 어느 날 밤 순덕은 몰래 작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애기 엄마, 이거 받아. 순덕이 내민 것은 쑥뜸과 두꺼운 이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에는 분유가 들어 있었어요. 애들 굶기면 안 돼. 엄마가 잘 먹어야 젖도 나오지. 은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은 은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다 지나갈 거야. 힘내.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고 만석은 회사와 집 사이에서 지쳐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은희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은이의 귀 뒤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정말 너희 집일까? 창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왓장 사이로 스며든 바람소리가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은희는 아이들을 더 꼭 안았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만석이 새벽에 몰래 가져다 준 따뜻한 물로 아이들을 씻기며 은희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그때까지만 버티자고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1993년 3월 15일 종친회 정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최 씨 문중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회장이 만석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만석아, 자네 아직 젊지 않나? 32이면 한창 나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불안한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둘째 부인을 드리는 게 어떻겠나? 며느리가 자궁절 제수를 받아서 더는 아이를 못 낳는다면서 아들을 낳을 기회가 영영 사라진 거 아닌가.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여러 번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말순이 아들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석이 간신히 내뱉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필요한가? 가문의 대가 끊길 판인데. 이틀 후 1993년 3월 17일 오후 2시 봄 햇살이 한옥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대청마루에 서서 은희를 불러냈어요. 은희는 새 아이를 모두 앞으로 포대기에 메고 나왔습니다. 3개월 된 아기 셋을 한꺼번에 안고 있으니 걸음이 힘겨웠죠. 오늘로 끝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은희가 급하게 싸놓은 보따리를 들어 올렸어요. 딸만 셋 낳고 더는 아이도 못 낳는 몸이 된 며느리는 필요 없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지. 당장 나가. 말순이 보따리를 은희 쪽으로 던졌습니다. 가방이 마당 한가운데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은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품 안의 가은이가 엄마의 긴장을 느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문 밖에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죠. 자궁절 제술까지 받았다면서? 이제 아들은 영영 못 낳겠네. 그럼 쫓겨나는 게 맞지. 새쌍둥이 딸만 낳고 끝이라니 팔자가 참 사납구나. 은희는 떨어진 보따리를 주워들었습니다. 우유 상자에 담긴 기저귀와 젖병, 아이들 옷가지가 햇빛 아래 초라하게 놓여 있었어요. 만석은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의 그림자만 보일 뿐이었죠. 은희는 남편을 한번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나가지 못해? 말순의 고함에 은희는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앞으로 맨 새 아이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꼿꼿이 걸으려 애썼어요. 나린이가 꿈틀거렸고 소담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순떡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물트럭 불러놨어. 짐이라도 실어야지. 순덕이 은희의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줬어요. 많지 않지만 보태서 써. 자궁절 제술 받느라 고생했는데 이렇게 내쫓다니. 순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감사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왔거든요. 트럭이 도착했고 운전사가 말없이 짐을 실었습니다. 은희가 조수석에 오르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어요. 더는 아이를 못 낳는다니 불쌍하네. 그래도 아들 하나는 낳았어야지. 트럭이 출발하려는 순간 만석이 뒤늦게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발짝도 더 나오지 못했어요. 말순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거든요. 가게 놔둬. 아들도 못 낳는 여자와는 인연이 끝난 거야.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3월의 봄바람이 불었지만 은희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품 안의 새 아이만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운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주머니 속 전화번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안동 시내로 가주세요. 중앙시장 근처요. 트럭이 시내로 향하는 동안 은희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은이가 눈을 뜨고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그 맑은 눈동자를 보며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너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30여 년 후 이 세 아이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어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나타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와 새쌍둥이 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중앙시장 근처의 부동산 사무소에서 은희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준 돈과 자신이 모아둔 비상금을 합쳐도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반지하 원룸이라도 보증금이 5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부동산 아저씨의 말에 은희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만졌습니다. 아이들이 품에서 꿈틀거렸어요. 가은이가 배고픈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은희는 부동산을 나와 근처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는 손이 떨렸어요.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아 침을 발라야 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반지를 저울에 올려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00만 원 드릴게요. 그것으로 겨우 반지하 원룸 하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15평 공간이었지만 은희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최소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아이들을 업고 행정복지센터로 갔습니다.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서류의 벽은 높았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부터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남편 소득 증명서도 필요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떼어오셔야 해요. 직원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2시간을 기다렸는데 서류가 부족해서 다시 와야 했어요. 나린이가 울기 시작했고 소담이도 따라 울었습니다. 대기실의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죠. 애가 셋이나 되네. 쯧쯧. 은희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추웠어요. 그날 오후 은희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고깃집 청소를 하는 일을 먼저 구했어요. 시급 6,000원, 하루 3시간.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손목 조심하세요. 인대염 걸리기 쉬워요. 고깃집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은희는 감사하다고만 답했습니다. 낮에는 도시락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업고 자전거를 타고 시내 곳곳을 돌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야 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했지만 파스를 붙이고 계속 일했어요. 하루에 16시간을 일해도 한 달 수입은 15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옆방에 사는 법대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가 내민 것은 헌법학 교과서들이었습니다. 은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이 크면 공부시킬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똑똑해 보이던데요. 그날 밤 은희는 책을 펼쳐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왠지 가은이가 관심을 보일 것 같았어요. 가은이는 유독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6살이 된 가은이는 엄마가 가져온 법학책을 펼쳐보며 글자를 따라 읽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나린이는 신문을 오려 스크랩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회면 기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엄마, 나쁜 사람들은 왜 벌을 안 받아요? 소담이는 가계부를 만들어 집안 살림을 기록했습니다. 엑셀은 없었지만 공책에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엄마, 이번 달은 10,000원 남았어요. 은희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아직 1년이 남았어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지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너희들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새벽 2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어요. 손목에는 파스가 겹겹이 붙어 있었고 무릎에는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아이들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가은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고통을 견딜 힘이 되었어요. 문을 나서며 은희는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버티겠다고요. 2003년 봄 새쌍둥이가 1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여전히 좁고 습했지만 벽면에는 아이들의 상장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가은이는 학교 토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주제는 학교 규칙은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였죠. 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규칙은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 없는 학교 규칙은 의미가 없어요. 심사위원들은 초등학생의 논리적인 주장에 감탄했습니다. 가은이는 그 기세를 몰아 학생의 규정 개정을 주도했어요.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나린이는 법과사회 탐구대회에서 특상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쓴 논증글의 제목은 정의가 늦으면 정의가 아니다였어요. 어린 나이답지 않게 날카로운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짚어냈습니다. 엄마, 검찰청에서 인턴 프로그램이 있대요. 중학생 되면 지원할 수 있대요. 나린이는 신문에서 오려낸 기사를 엄마에게 보여줬습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소담이는 수학경시 대회에서 장려상을, 독서감상문 대회에서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재능은 따로 있었어요. 집안 살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었죠. 엄마, 이번 달 지출 패턴을 분석해 봤어요. 화요일에 장 보면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소담이가 만든 가계부는 이제 한 권의 경영 교과서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는 식당 사장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야간 정규직으로 일하지 않을래요? 월급도 오르고 4대 보험도 되는데. 은희는 망설였습니다. 야간 근무는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였어요. 그날 밤, 세 딸과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밤에 일하면 너희들끼리 있어야 해. 괜찮겠어?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은이가 대표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엄마 등 밀어드릴게요. 은희는 딸들의 등에 떠밀려 정규직을 수락했습니다. 첫 월급날 통장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을 때 은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놀림이 있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왜 안 와? 딸만 셋이라서 버렸대지?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텐데 가은이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우리 가족을 모욕하는 것은 학교 인권 규정 위반이에요. 학생부에 신고할 거예요. 가은이는 실제로 학칙과 인권 매뉴얼을 들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11살 학생의 논리적인 대응에 놀라며 즉시 조치를 취했어요. 5월 어린이날 은희는 아이들과 처음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안동우 유원지였어요. 도시락은 없었지만 편의점 삼각김밥과 보온병에 담은 라면이 있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아이들은 호숫가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린이의 목도리가 날아갔어요. 소담이가 뛰어가 잡았고 가은이가 나린이 목에 다시 둘러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희는 생각했어요.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구호 만들자. 소담이가 제안했습니다. 세 자매는 손을 모으고 외쳤어요. 우리 셋이 팀이다. 그 순간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혼자가 아니라 셋이기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 세 자매는 각자의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판사가 될 거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 가은이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검사.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검사가 될 거야. 나린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그런데 먼저 회계사가 되어서 돈도 벌고 싶어. 소담이의 현실적인 계획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은희는 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11년 전 한옥에서 쫓겨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새송이 꽃이 각자의 색깔로 피어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방은 더 습해질 테지만 은희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딸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요. 2010년 새쌍둥이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세 자매는 각자의 꿈을 향해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가은이는 법원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웅장한 건물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견학을 안내한 여성 부장판사님이 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머리에 백발이 섞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법조인을 꿈꾸나 보구나? 네, 판사가 되고 싶어요. 부장판사님은 잠시 가은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는 직업일 때 오래가는 법이란다. 감정이 아닌 직업 윤리로 접근해야 해. 그래야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 그 말은 가은이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판사가 되는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평생의 직업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어요. 나린이는 검찰청 진로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공보 담당관의 안내로 검찰청 내부를 둘러봤어요. 수사과 공판과를 거쳐 피해자 지원실에 도착했을 때 나린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면서 검사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어요. 우리 손자가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검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적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요. 나린이는 그 모습을 보며 검사의 역할이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검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공보 담당관의 설명에 나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담이는 구청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류 정리를 돕던 중 사기를 당한 70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복잡한 서류를 이해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담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민사 서류를 하나하나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분석하고 피해 금액을 계산하고 증거 자료를 정리했어요. 회계 지식이 법률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구나, 학생. 내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 할아버지의 감사 인사에 소담이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은인의 가족에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세자매가 자주 가던 분식집 사장님이었어요. 은희 씨, 우리 가게에서 빚 없는 알바 해볼래요? 은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시급은 그대로인데 추가로 매달 50만 원씩 장학금처럼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나중에 아이들이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세요. 저도 예전에 도움받았거든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세자매는 더욱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가은이는 모의재판 동아리를 만들어 증거 능력과 증거동의 실습을 했어요. 지역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나린이는 검찰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고등학생은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도전했어요. 결국 특별 케이스로 일주일간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소독점주의와 공소유지가 무엇인지 직접 관찰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죠. 소담이는 국립대 상경계열 장학생 선발에 도전했습니다. 수능과 내신, 그리고 자기소개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면접에서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CPA가 된 후 로스쿨에 진학할 계획입니다. 회계와 법률을 모두 아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면접관들은 명확한 목표의식에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는 딸들과 함께 작은 치킨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준 추가 수입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꼭 성공할게요. 가은이의 말에 나린이와 소담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은희는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자신의 손과 달리 딸들의 손은 펜을 잡느라 굳은 살만 박여 있었어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010년 11월 수능이 끝났습니다. 새쌍둥이는 각자의 길을 향해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했어요. 소담이가 가장 먼저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립대 상경계열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이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소담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됐어요.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요. 은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18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가은이와 나린이는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방 국립대 법학과에 합격했어요. 등록금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소담이가 만든 엑셀 파일에는 장학금 종류와 신청 일정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대학 시절 세 자매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가은이는 로스쿨 입학 후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공익클리닉에 참여했습니다. 보호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실무를 보조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어요. 어느 날 멍든 얼굴로 찾아온 젊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판사님이 보호명령을 내려주실까요? 증거를 잘 정리하면 가능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은이는 밤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의료 기록, 사진, 녹음 파일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어요. 며칠 후 보호명령이 발부되었고 그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린이는 사법연수원 특강을 청강하며 검찰의 역할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검찰연수원에서 열린 세미나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피해자 국선 변호인단과 협업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검사님, 피해자가 너무 무서워해요. 나린이가 담당 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일이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접근해봐요.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검사의 조언을 들으며 나린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소담이는 회계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PA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실무 경험을 쌓았어요. 특히 비영리 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해요. 이 재단의 지출 내역이 불투명해요. 소담이는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우리는 감사만 하면 돼. 하지만 소담이는 그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재단 회계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목격했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부정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어요. 2018년 26살이 된 세 자매는 각자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가은이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면접에서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가족법원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고 싶어요. 나린이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연수원에서 검사 지망으로 분류되었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소담이는 CPA 시험에 합격한 후 3년간 회계법인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했어요. 회계와 법률을 모두 아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였죠. 엄마, 저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확실한 전문성을 갖추고 싶어요. 2025년 1월 33살이 된 세 자매는 마침내 꿈을 이뤘습니다. 가은이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장을 받는 순간 18살 때 만났던 부장판사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의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의 의미를요. 나린이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피해자 지원실을 먼저 찾았어요. 그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자원했죠. 소담이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CPA 자격까지 갖춘 그녀는 특별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어요. 회계 부정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세 딸의 임명장과 자격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3년 전 한옥에서 쫓겨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가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 돌려줄 차례예요. 나린이와 소담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자매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2025년 3월 7일 새벽 5시 은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만석 씨 부인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안동 요양병원입니다. 시어머님 윤말순 어르신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은희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습니다. 32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의 소식이었어요. 그것도 북으로 듣게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최만석 씨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니요. 세월의 잔혹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세 자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가은이가 먼저 도착했고 나린이와 소담이가 뒤따라왔어요. 네 사람은 안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소담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하자 종친의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희와 세 자매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왔어? 30년도 더 전에 쫓겨났는데. 병실로 들어가자 말순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9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은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때 간호사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며느리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말순에 잡힐 메모였어요.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2024년 12월 15일. 윤말순. 날짜와 서명만 있을 뿐 무엇이 억울한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은희와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종친회장이 나타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치를 겁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참석하지 마시오. 저희도 가족입니다. 가은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종친회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30년 전에 쫓겨난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요? 하지만 세 자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갖춰 입고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은 조용히 빈소로 들어갔어요.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묵묵히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빈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순덕 할머니였어요. 이제 9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컸구나.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다면서? 순덕은 세 자매를 번갈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은희에게 속삭였어요. 말순이가 마지막까지 너희들 이름을 불렀어. 특히 손녀들 얘기를 많이 했지. 은희는 놀란 눈으로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치매가 와서 그런지 자꾸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 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순간 나린이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빈소 한쪽에 놓인 말순의 유품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세 자매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소담이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뒷면에는 말순의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쫓아낸 후에도
손녀들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친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상자는 우리가 관리할 겁니다. 내려놓으시오. 잠깐만요. 가은이가 상자를 꼭 잡았습니다. 그때 상자 바닥에서 또 다른 메모가 발견되었어요. 재산, 종친회가 빼앗아. 메모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억울하다고 한 이유가 이것이었을까요? 무엇이 억울했을까? 나린이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말순이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전하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장례식 내내 종친회는 은희 가족을 경계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세 자매는 조용히 관찰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요. 나린이와 소담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도 동의했어요. 이제 분노가 아닌 진실을 찾고 싶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종친회는 재산 정리를 서둘렀습니다. 지역 신문에 공고가 실렸어요. 선산, 한옥, 임야, 그리고 계열회사 주식까지 모든 재산이 종친의 명의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린이는 검사실에서 공개 자료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말순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차명 계좌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옥과 임야는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매매 계약이 되어 있었죠. 뭔가 수상해요. 나린이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수사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 사건이었으니까요. 타청으로 이첩하겠습니다. 배임과 사기 혐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린이는 수사 신고만 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직접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편 소담이는 변호사 자격과 CPA 경력을 활용해 재산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 세무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할머니 명의 재산이 5년 전부터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소담이가 만든 차트를 보니 명백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만석이 죽은 직후부터 재산이 종친회 관련 인물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시가의 3분의 1 가격으로요. 가은이는 판사로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관련 재판이 열리면 회피해야 했죠. 대신 그녀는 법률 세미나에서 일반론적인 강연을 했습니다. 가족 사건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때 법조인의 윤리적 대응이라는 주제였어요. 자신의 사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익명의 고발장이 날아왔어요. 세 자매가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죠. 은희의 직장에도 이상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은희 씨가 근무 태만이라는 신고가 있었어요. 식당 사장은 은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누가 그랬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은희가 퇴근하는 길에 검은 차 한 대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은희는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빨리 했어요. 다행히 파출소 앞에서 차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담이의 차에 스크래치가 나 있었습니다. 보닛부터 트렁크까지 길게 그어진 흠집이었어요.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마침 그 시간대만 고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소담이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종친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역 유지들을 동원해 세 자매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어요. 심지어 법조계 내부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집안 며느리와 딸들이 재산 싸움을 한다더라.
30년 만에 나타나서 돈 냄새를 맡은 거 아니야? 하지만 세 자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린이는 검찰 공보 담당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으로서 신고했을 뿐입니다. 소담이는 피해자 대리인 자격으로만 활동했습니다. 사실 확인 범위 내에서만 브리핑을 했죠. 저희는 할머니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것뿐입니다. 재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은이는 모든 관련 사건에서 회피 신청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그녀의 원칙적인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얻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 증인이 말을 바꿨습니다. 말순의 옛 집사였던 박 씨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기신 거예요. 박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협박한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도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말순 어르신의 유언 관련 서류가 분실되었어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고가 해지되었고 CCTV 보존 기간이 지나 영상도 없다고 했어요. 종친회는 역공에 나섰습니다. 세 자매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더는 우리 집안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오. 종친회장의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더는 너희들이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가은이도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체면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세자매와 은희는 막막한 현실 앞에 섰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증인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었어요. 절망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핵심 증인이었던 박 씨가 진술을 완전히 번복한 것이었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윤말순 어르신은 정신이 맑으셨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셨어요. 박 씨는 법원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담이가 찾아간 공증사무소에서도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화재로 인해 2024년도 서류가 모두 소실되었어요. 직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유언장 사본도 관련 기록도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소담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화재가 언제 났다고요? 일주일 전입니다. 보험 처리 중이에요. 일주일 전이라면 바로 세 자매가 조사를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심스러운 타이밍이었어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린이가 확인한 결과 말순의 개인 금고가 이미 해지되어 있었어요. CCTV 확인이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서 영상이 삭제되었네요. 은행 직원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 같았어요. 그날 저녁 종친회는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언론에 보도 자료를 뿌렸어요. 최 씨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김은희 씨와 그 딸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악플이 쏟아졌어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 뺏으려고 하는구나. 판검사 딸들이 있으면 뭐해. 인성이 그 모양인데.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들이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가은이의 사무실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상급 법원 판사가 조용히 불러 조언했어요. 김 판사, 이 일에서 손을 떼는 게 어때요? 경력에 흠이 될 수 있어요. 가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체면과 가족을 위한 정의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나린이도 검찰 내부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가족 일로 검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소담이가 일하는 로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 우리 로펌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압박은 물리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은희가 일하는 식당에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위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 조사를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세 자매가 은희의 집에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그만해야 할까요? 소담이가 물었습니다. 은희는 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너희들이 더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할머니도 이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처음으로 포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법이 항상 정의를 실현하는 건 아니네요. 나린이도 지쳐 보였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소담이가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계 자료를 아무리 분석해도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그들이 너무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세 자매와 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2년 전 한옥에서 쫓겨났을 때처럼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아팠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거든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눈물소리 같았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무능해서. 나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네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절망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 끝에 온다는 것을요. 2025년 3월 22일 밤 10시 은희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누구일까요? 문을 열자 순떡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양철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자. 누가 볼까봐. 순덕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그녀는 상자를 은희에게 건넸어요. 이걸 왜 이제야 주냐고 물을 거야. 나도 겁났어. 하지만 더는 못 참겠더라고. 은희가 상자를 열자 세 자매도 다가왔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봉투를 열자 손편지 묶음이 나왔습니다. 말순의 글씨였어요. 우리 가은이 생일이구나. 할미가 축하해주고 싶은데. 편지는 2020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가은이의 28번째 생일에 맞춰 쓴 편지였어요. 나린이와 소담이 앞으로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너희를 쫓아냈구나. 용서해다오. 글씨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두 번째 봉투에는 낡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친회의 비공식 현금 흐름이 기록된 것이었어요. 날짜별로 누가 얼마를 인출했는지, 어디에 썼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죠. 이건 말순이가 직접 관리하던 거야. 종친의 돈을 빼돌리는 걸 알고 있었어. 순덕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소담이가 장부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CPA 출신답게 빠르게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매달 일정 금액이 특정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그것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요. 세 번째 봉투에서는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녹음기를 찾아 재생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나 윤말순은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이 말을 남긴다.
나는 억울하다. 종친회가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 목소리는 분명했고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내 손녀들아, 너희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할미가 미안하다. 너희와 너희 엄마를 쫓아낸 것 평생 후회했다. 네 사람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종친회장이 나를 협박했다. 재산을 넘기지 않으면 은희와 손녀들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순간 녹음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순덕이 말을 이었습니다. 말순이가 요양원에 가기 전에 나한테 맡겼어.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며느리한테 전해달라고. 나린이가 즉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필적 감정과 음성 포렌식을 의뢰해야 해요. 이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소담이도 장부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장부를 토대로 회계를 복원하겠습니다. 횡령 금액과 시점을 정확히 밝혀낼게요. 가은이는 멘토 판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법적 전략을 조언받을 수 있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순떡 할머니, 왜 이제야? 종친회가 무서웠어. 하지만 어제 박 씨가 찾아왔더라고. 울면서 용서를 빌더라. 협박받아서 거짓 증언했다고. 그걸 보니까 더는 안 되겠더라고. 순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원의 의무기록이었어요. 이것도 가져왔어. 말순이가 치매 진단받은 날짜 봐. 2024년 12월 20일이야. 그런데 재산 이전 서류는 11월에 작성됐지. 치매가 오기 전이라는 거야. 소담이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타임라인이 명확해졌어요. 할머니는 치매가 오기 전에 협박받아서 재산을 넘긴 거예요. 나린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도 영장으로 복구할 수 있어요. 국세청 자료와 대조하면요. 순덕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공증사무소 사실확인서였습니다. 공증사무소 직원한테 따로 부탁해서 받았어. 유언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서류에는 2024년 11월 15일 윤말순 명의의 유언장이 공증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피해자였어요. 가은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치매로 몰린 거예요. 은희는 손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손녀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소담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제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세 자매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지 사흘 만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나린이는 검찰청에서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수사할 수는 없었기에 타청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이첩했어요. 배임 사문서 위조, 강요 혐의가 명백합니다.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담당 검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편지 필적 감정 결과, 장부 회계 분석, 음성 포렌식 보고서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영장도 신청하겠습니다. 국세청과도 협조할 예정이에요. 특별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친회 관계자들의 계좌가 압수수색되었고 숨겨진 자금 흐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소담이는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유언효력 확인의 소를 동시에 제기했어요.
할머니가 협박받아 작성한 서류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이전된 재산은 반환되어야 해요. 소담이는 피해자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회계복원 자료는 150페이지에 달했어요. 10년간의 자금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피해자 연대도 조직했어요. 종친회에 피해를 입은 다른 친척들도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여러 명의 친척들이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종친회의 횡포에 침묵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 가은이는 관련 재판에서 모두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대신 사법 세미나에서 일반론적인 강연을 이어갔어요. 가족 간 재산 분쟁에서 법의 역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자신의 사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칙적인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함을 막아야 해요. 세미나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가은이의 원칙적인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얻었어요. 증거 체인이 완벽하게 구축되었습니다. 손편지는 필적 감정을 통해 진본으로 확인되었고 장부는 회계복원으로 횡령 사실을 입증했어요. 테이프는 음성 포렌식으로 말순의 목소리임이 증명되었고 전사 내용도 일치했습니다. 요양원 기록은 치매 진단 시점을 명확히 했고 공증사실확인서는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은 영장을 통해 확보되었고 국세청 자료와 대조하여 탈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여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사실관계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윤말순 씨는 치매 진단 전에 재산을 이전했다. 협박 정황이 포착되었다. 댓글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손녀들 사진을 간직했다니 가슴 아프네요.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종친회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숨겨왔던 비리가 하나둘 드러났어요. 횡령, 배임, 문서 위조, 강요 혐의가 줄줄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저도 협박받았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박 씨의 증언으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종친회가 조직적으로 말순을 압박하고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명백해졌어요. 소담이가 만든 피해자 연대에는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도 종친회에 당했던 피해를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협박받았어요.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이제야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나린이는 검찰 공보담당관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시민으로서 신고했을 뿐입니다. 수사는 특별수사팀이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담이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가은이는 여전히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원칙적인 태도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세자매와 은희는 매일 밤 모여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실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은희가 말순의 손편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32년의 세월을 넘어 정의가 실현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25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형사재판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종친회장을 비롯한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윤말순 씨를 협박하고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시켰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윤말순 씨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유언이나 증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때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요양원의 의무기록이었어요. 화면에 날짜가 크게 표시되었습니다. 치매 진단일은 2024년 12월 20일입니다. 하지만 재산 이전 서류는 11월에 작성되었죠. 치매 진단 전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어서 음성 포렌식 전문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 녹음은 윤말순 씨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음성 패턴이 99.8% 일치합니다. 테이프가 재생되었습니다. 말순의 또렷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억울하다. 종친회가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박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종친회장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장부 필적 감정 결과도 제시되었습니다. 소담이가 복원한 회계 자료와 함께 횡령 금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어요. 무려 5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이 있습니까? 종친회장이 일어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어요. 오후에는 민사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소담이가 변호인석에 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윤말순 씨는 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30년 전 쫓아냈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의 사진을 간직했어요. 소담이는 말순이 보관했던 세 자매의 어린 시절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뒷면에는 말순의 글씨로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소담이의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재산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을 지킨 이름일 때만 명예가 됩니다. 윤말순 씨는 협박 속에서도 손녀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이 진정한 가문의 유산입니다. 재판부는 깊이 고민한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언의 일부를 유효로 인정합니다. 부당하게 이전된 재산은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피고들은 손해배상금 20억 원을 지급하라. 형사재판 판결도 이어졌습니다. 종친회장은 징역 5년, 나머지는 징역 3년에서 4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판결 후 종친회장이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미안하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렸던 잘못을 이제야 인정하오.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인정은 해줄 수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세자매와 은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배상금과 환수된 재산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소담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윤말순 인권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 성차별,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법률, 의료, 회계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거예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은희가 덧붙였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기신 사랑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요. 나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될 거예요. 소담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희는 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2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윤말순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작이었어요. 2026년 3월 7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봄날이었습니다. 윤말순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안동 시내 중심가에 새로 지어진 5층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검은 리본이 달린 현판이 걸렸습니다. 윤말순 인권재단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은희가 현판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이런 방식으로 영원히 남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증서 수여자는 17살 여고생이었어요. 그녀는 딸이라 겪은 차별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저를 차별했어요. 하지만 이 재단을 알게 되어 희망을 얻었습니다. 은희가 직접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소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희는 소녀를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딸이라서가 아니라 너라서 소중해. 재단 건물 3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옛 한옥을 재현한 전시관이었어요. 성찰의 역사관이라는 이름으로 개방되었죠. 왜곡이나 미화 없이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말순의 손편지 일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너희를 쫓아냈구나. 용서해다오. 관람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전시물을 둘러봤습니다. 가부장제의 폐해와 화해의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1층 상담실에서는 이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차별받는 여성들, 학대받는 노인들이 찾아왔어요. 변호사, 회계사, 상담사가 한 팀이 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가은이는 재단 이사로서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판사 업무 외 시간을 쪼개 봉사했어요. 정의는 법정에서만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나린이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했습니다. 검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회복이 더 중요해요. 소담이는 재단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어요. 할머니가 당하신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운영을 약속합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말순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어요. 묘비 앞에는 이미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어요. 은희가 준비해온 상자를 땅에 묻었습니다. 타임캡슐이었어요. 그 안에는 말순의 손편지 일부와 세 자매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은이가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아요. 할머니도 시대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나린이도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소담이가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게요. 사랑을 나누는 이름이 될 거예요. 타임캡슐을 묻고 나자 멀리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 할머니였어요. 이제 92이 된 그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대가 이어진 거야.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이야. 순덕이 매화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도 저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해가 완전히 나왔습니다. 매화나무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마치 눈물처럼 그리고 희망처럼요. 재단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린이가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은 누군가의 정의로 씻긴다. 가은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또 다른 사랑이 되어 이어진다. 소담이가 엄마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은희는 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3년 전 한옥에서 쫓겨날 때 품에 안고 있던 새아기가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재단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이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은희가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곳입니다. 윤말순 인권재단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희망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았어요. 억울함이 사랑으로, 아픔이 치유로 바뀌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가족의 소중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시대의 굴레에 갇혀 며느리와 손녀들을 쫓아냈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 손녀는 할머니를 원망하는 대신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할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후회되는 선택도 하고 상처 주는 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표현은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엔 항상 가족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계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담아둔 미안함이 있다면 지금 전하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와 손주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들은 모두 여러분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진정한 가문의 영광은 재산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이어가는 것이 진짜 대를 잇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